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도 자신의 예측이 왜 틀렸는가라고 하면서 AI 분석과 대조해보고 사실상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인호 교수, 이인호 로스쿨 교수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또 학자적 관점에서 성토를 했습니다. 뭐 허영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충격은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렇게 정말 타락해도 되는가? 라고 충격을 먹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이죠. 심평 변호사가 이번에는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번 탄핵 심판 결정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는데요. 먼저 이 탄핵 결정의 선고 이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많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8대0의 전원 일치로 판결이 난 점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결정문 전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아예 숨조차 쉴 여지 없이 준엄하고 가혹하게 몰아친 비난과 비판에도 그 원인이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이니 이는 존중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심평의 말입니다. 하지만 1, 2, 3 비상계엄이 어디까지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물샐 틈 없이, 아니 진공 상태로 압축시키듯이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비정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핥힌다. 몇 가지 점에서 이 결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심평 교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번 재판은 헌법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 결정이다. 심평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이 사건은 집행부와 입법부의 극한적 기량과 이에 이은 대립 상태에서 과연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상 권력구조의 기본인 삼권 분립의 원칙하에서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이 주된 쟁점으로 등장해야 한다. 즉 쉽게 말하면 집행부와 입법부의 극한적 대립과 갈등, 밀고 당기기, 여기에서 삼권 분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요? 그러나 재판 내내 이 쟁점이 등장한 일도 없고 결정문에도 단 한마디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입법부를 이용해서 입법 독재를 한 것과, 그리고 또 그에 대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계엄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심평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당, 미국이나 프랑스 등 대통령제를 취하는 다른 나라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살피고,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참고인 진술 등의 형식으로 들어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에 관해 직접적으로 참고를 할 수 있는 2024년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대통령이 직무상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면책이라고 선언한 취지에 관한 승고가 반드시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허영 교수 등 많은 교수들이 탄원서 형식으로 그 의견을 개진했고, 그리고 지금 많은 판례가 있고 연방대법원 2024년 7월 1일 판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참고로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비로소 헌법에 관한 관심을 갖는 현행 제도에서 재판관들은 세계로 헌법적 시야를 돌리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한 점이 이번 결정에서 여실히 시연되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심오한 분석과 고찰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음 개헌의 시기에 헌법재판소를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 수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은 오랫동안 헌법학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이 재판관으로 들어가게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죠. 이 판사 출신 헌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혼 재판하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헌법재판 하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과거 판결 뺏기기 바쁜 그런 식의 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째 비판입니다. 둘째, 이번 헌법재판은 맥락을 무시한 결정이었다.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그 자체만을 보아서는 대부분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반드시 그 표현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의 맥락을 살펴야 함이 보통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1, 2, 3 계엄의 밤 2시간 남짓 사이 일어난 일만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으나 계엄 전후의 사정 전체를 염두에 두고 계엄의 의미를 정의했어야 할 것이다. 그랬더라면 경고성 계엄이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그 전후에 깔려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점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셋째, 결정의 핵심 부분은 상식에 반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과연 계엄 당시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므로써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정황을 들며 이를 긍정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간 군인의 숫자는 16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연수한 사람이다. 이런 인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호랑이와 같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 보좌진들이 가득 모인 상황인데 어떻게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당시 모인 국회의원 숫자가 150명이 안 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의사당 안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보다 손쉬운 일이 아닌가? 더욱이 이에 관한 홍장원, 곽종군의 증언이나 진술은 과연 신빙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 판사가 판결을 할 때나 법학자가 어떤 이론을 세우려 할 때 하나의 결론을 미리 정하고 성급하게 끌어맞추다 보면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나 이론이 도출되기 쉽다. 내 경험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심평 변호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헌법재판을 갖다가 말이죠. 뭐 깊이 들어가서 학술적으로 쓴 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소회 이번 헌법재판을 보면서 느낀 학자로서의 내지는 또 법률가로서의 그런 소회 단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헌법재판에서의 결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이게 헌법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헌법재판관들에게 참 창피한 일이죠. 둘째, 맥락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앞뒤를 안 보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판결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결정의 핵심 부분이 상식에 반한다는 겁니다. 증거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식에 반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인정한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파면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그런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헌재의 판결 말이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제 평석을 시작했고 또 이것이 두고두고 해자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8대0이 나오느냐.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다. 어떻게 8대0이 나오느냐. 이거는 법치주의의 수치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뭔가 소위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뭐 어떤 재판관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 재판관 전체 이 헌법재판소에 감도는 이 어두운 그림자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